안녕하세요. 책 읽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책 읽어요. 오늘 읽을 책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파커 제이 파머가 지었고 홍윤주 씨가 옮긴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제가 한 편, 두 편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또 나머지 부분을 조금 같이 읽어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책을 읽을 때 밑줄을 많이 긋고 또 좋은 부분은 위도 접고 아래도 접고 또 페이지를 아예 반을 접어서 뚱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접혀져 있는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보시고 스튜디오 업나잇이 함께 읽은 책 중에 정말 좋다는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독서를 할 때 항상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을 갖는 건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음,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이 책을 엽니다. 오늘은 길이 닫힐 때 중에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 챕터를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적 신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 자명한 이치가 분명한데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거부한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본성은 우리를 생태계에 존재하는 유기체처럼 만들어 놓았다.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어떤 관계에서는 번성하지만 다른 관계에서는 생기를 잃고 말라 죽는다. 예를 들어 60대에 접어든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백인 남성이면 누구나 그 고상한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멋진 말을 들으며 성장하긴 했지만 말이다. 나는 이런 한계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한 나라는커녕 무엇인가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가장 잔인한 운명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한계가 없다는 신화에 고무되어 이런 생태학적 진리를 부정하며 많은 세월을 허비했다. 그 얘기를 하나 해보자. 내가 펜들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어느 작은 교육기관에서 대표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전 편을 듣지 않고 이번 편부터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저자는 상당히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자가 될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위기에 봉착해서 펜들힐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펜들힐은 굉장히 검소한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그곳에 있을 때에 일합니다. 내가 펜들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어느 작은 교육기관에서 대표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그 학교를 방문해서 이사, 경영관리자, 교직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자리는 내 것이 될 터였다. 소명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산란했던 나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펜들힐 공동체의 관례대로 6명의 믿을 만한 친구를 불러 모은 투명위원회를 통해 내 소명을 식별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투명위원회란 대상자에게 고칠 점을 집어주거나 조언을 하는 대신 3시간 동안 대상자가 자신의 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직하고 개방적인 질문을 던지는 절차를 말한다. 참 괜찮은 투명위원회네요. 네. 돌이켜보면 내가 이 모임을 소집한 진짜 의도는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수락하기로 한 그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분명하다. 한동안은 평이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적어도 나 같은 공상가에게는 그 학교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그 학교가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육 과정은 어떻게 바꿀 건가요? 의사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갈등은 어떤 식으로 풀 겁니까? 절반쯤 지나갔을 때 누군가 쉬운 듯하지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그곳의 학장이 되면 어떤 점이 제일 좋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은 나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렸다. 나는 잠시 깊이 생각하고 나서야 대답하기 시작했다. 아주 낮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음, 나는 글 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은 싫습니다. 학장이라는 주위에서 겪는 정치도 싫습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도 모르니까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맞아야 하는 것도 싫습니다. 또 뭐가 싫은가 하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내 말을 끊었다. 내 질문은 뭐가 가장 좋으냐는 거였는데요.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 네, 그렇죠. 지금 그 대답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느릿느릿 장황한 대답을 이어갔다. 여름방학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싫고, 늘 정장을 입어야 하는 것도 싫고, 또 다시 한번 질문자가 내게 원래의 질문을 상기시켰다. 이번에는 정말 솔직한 대답, 마음 밑바닥에 있는 대답. 말하는 나까지도 간담이 서늘해질 것 같은 유일한 대답을 내놓아야만 할 것 같았다. 글쎄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마도 신문에 내 사진과 함께 그 밑에 학장이라는 글자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노련한 질문자들은 내 대답이 우스웠지만 내 영혼이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전혀 웃지 않고 길고도 엄숙한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진땀을 흘리며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 질문자가 모두에게 폭소를 자아내는 질문을 던져 침묵을 깼다. 파커, 신문에 날만한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나요?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다. 학정이 되려는 나의 바람은 내 본성에 따르기보다는 나의 에고와 훨씬 관계가 많았다. 저자도 얘기하고 전통적으로 정말 좋은 책들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이 에고와 자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투명위원회가 끝난 뒤 나는 그 학교에 전화를 걸어 내 이름을 후보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다. 만약 내가 그 자리를 맡았더라면 나에게나 그 학교에게나 엄청난 불행이 닥쳤을 것이다. 나의 본성은 무언가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신문에 내 사진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이 이론은 어떻게 될까? 내 소명의 동기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셀프가 아니라 선한 것. 내 참 자아가 선하고, 즉 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선생님, 참 자아를 찾는 사람을 돕는 상담자나 불의를 바로잡는 활동가가 되는 것이라면 이 이론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불행히도 이 한계 이론은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세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인 경우가 있는 법이다. 만약 내가 본연의 나와 상관없는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한동안은 남에게나 나에게 근사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는다. 나 자신과 남을, 우리의 관계를 결국 왜곡시킨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좋은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큰 해악을 끼치고 말 것이다. 내가 나의 본성, 관계의 본성이 아닌 일을 하려고 덤빈다면 그 순간 나의 등 뒤에서 길이 닫힐 것이다. 작가 파머는 정말 놀랄 만큼의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뛰어난 통찰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볼게요.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또 다른 예를 보자.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몇 년 전에 도로시 데이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카톨릭 노동자 운동의 창시자이며 오랜 기간 뉴욕 남동부 지역의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헌신해왔다. 그녀는 내가 존경하는 영웅이었다. 그랬기에 연설 중에 그녀가 감사할 줄 모르는 빈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성자의 입에서 이토록 심한 말이 나오다니. 당시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선불교의 공안을 접하면서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다. 도로시 데이는 이렇게 말했다. 빈민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당신이 베푼 것은 얄팍하고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빈민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들을 더 가난하게 할 뿐입니다. 베풀어야 할 것은 내가 갖고 있을 때만 주세요. 주는 것 자체가 보답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베푸세요.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다면 나는 잘못되고 위험한 선물,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담기지 않은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려는 필요에서 나온 선물이다. 그런 베품에는 사랑도 믿음도 없으며 나 말고 사랑의 전달 통로는 없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나온 것이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는 소위 탈진이라는 상태이다. 대개는 너무 많은 것을 주려다가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내 경험상 탈진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주려다 생기는 결과이다. 탈진은 분명 공허함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내 본성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선물이 나의 참다운 본성, 유기적인 실체 속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주어 버린다 해도 스스로 다시 생겨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베품의 결과는 탈진이 아니라 비옥함과 풍요로움이며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오직 내 안에서 자라지 않은 것을 주려 할 때 그 행위는 나를 고갈시키며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 강요되고 기계적이며 실체가 없는 선물은 해악만 불러온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아는 신은 우리가 이상적인 자아에 이르도록 추상적인 기준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단지 우리가 창조된 본성, 즉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그대로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 할 때 현실의 힘이 우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바로 우리 등 뒤에서 길이 닫히는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배운 신,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야기를 통해 듣는 신은 도덕적 잣대를 들고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교장 선생님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신은 도덕보다는 현실의 근원, 즉 되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의 근원이다. 그렇다고 신이 도덕과 관계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도덕과 그 결과물은 신이 만든 현실 구조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다. 도덕 기준은 우리가 손 내밀어 잡아야 할 무엇이 아니며 도덕적 결과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무엇도 아니다. 그것들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자아와 타인, 세상의 본성을 따르는지 거역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능력과 한계를 지닌 우리 본성의 실체에 맞추어 살려는 노력이야말로 매우 도덕적인 삶의 방식이다. 내가 아는 신은 만물의 본질인 근원 시스템에 고요히 거하신다. 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생각한 거와는 달리 신은 도덕 규범이 아닌 본질적인 존재와 자아에 가까운 분이셨던 것이다. 내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면 우리가 누구냐는 질문에 우리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함으로써 신과 함께 산다. 본성이 아닌 것을 따르는 사람은 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실의 실체는 신에 속한 것이니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존중하며 따를 일이다. 에고를 따르는 게 아니고 참된 자아를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세상 뒤집어 보기. 등 뒤에서 길이 닫힐 때 단지 전략상의 실수에서 빚어진 결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또는 내가 더 강했더라면 문이 그렇게 쾅 닫혀버리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하면 닫힐 문을 쳐부술 수 있을지도 몰라. 내 맘의 에고의 소리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유혹이다. 길이 닫히는 것에서 메시지를 얻지 못하고 계속 저항한다면 내 본성에 있는 한계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타고난 재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참 자아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루스가 가르쳐준 대로 등 뒤에서 길이 닫히는 것에는 우리 앞에서 길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많은 교훈이 들어있다. 열림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다침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정체성이라는 동전이 가진 양면이다. 이 동전의 양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계속해서 에고와 셀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야만 그리고 모든 길은 아래로 향한다라는 다음 챕터에서처럼 우리는 또 인생의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에 참 자아를 만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파커 제이 파머의 책 같이 읽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함께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싶은 책을 함께 읽는 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책 읽어요. 감사합니다.